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 해운대에서 20년 전의 마귀알 멈. 때는 2003년 여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친구들 여럿이서 해운대에 찾아갔죠. 대략 9에서 10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운대 근처에 사는지라 여름방학만 되면 거의 매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날은 평소와 달리 밤에 갔는데 해운대 백사장엔 뺑뺑이 사람들이 둘러앉아 술판을 벌리고 있었지요. 겨우 중학교 2학년생이었지만 저희도 술을 마시려고 그곳에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냥 뽕술을 하기 위해서였죠. 아이들끼리 돈을 한 곳으로 모아봤죠. 어렸던 나이여서 모아봤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땐 단지 그것이 재미라고 느껴져서 갔던 것이죠. 아무튼 돈을 모아 나머지 녀석들은 백사장에서 기다리고 저와 친구 2명, 총 3명이서 술을 사러 갔죠. 그렇게 신호등을 건너 슈퍼들이 있는 곳으로 가던 중 어떤 할머니가 저희한테 다가왔습니다. 그 할머니를 딱 보는 순간 떠오른 게 마귀할멈이다. 이것이었죠. 죽을 한 얼굴에 억지로 화장을 떡칠하고 시뻘건 립스틱을 도배한 입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머리도 완전 산발 중에 산발이었죠. 아무튼 그 할머니가 다가오더니 부탁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들어는 보았죠. 그 할머니는 어떤 건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저곳에 같이 올라가 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신경을 쓰는 병, 그런 것이 있다며 같이 가자고 했지요. 그리고 갔다 오면 3만 원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3만 원이란 단어에 우리는 한마디로 깜짝 놀랐었죠. 모아둔 돈이 적었으니 말이죠. 그 건물을 보니 새로 지은 듯한 건물이었습니다. 아주 깨끗한 건물이었죠. 우린 별 의심 없이 같이 가주었습니다. 그런데 짜증이 확 나는 일이 생겼죠. 그 할머니가 저한테 바싹 달라붙더니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게 뭐예요? 저게 뭔가요? 네.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때 신경 쓴다는 그 병이 이해가 갔었습니다. 그냥 휴지일 뿐이라고 말한 뒤 계속해서 올라갔죠.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서 쭉쭉 올라갔습니다. 그 도중에 할머니는 3명한테 번갈아가며 달라붙었죠. 그 쭈글쭈글한 가슴이 다이는 게 그 시절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 역 같은 기분은 아직도 생생하게 나네요. 아무튼 3만 원을 생각하며 꼭 참고 갔습니다. 건물이 6층인가? 아무튼 그 정도까지 올라가니 다시 내려가자는 겁니다. 도대체 왜 올라가자고 한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며 다시 내려왔죠. 다시 건물 밖으로 나온 뒤 손쉽게 3만 원을 벌겠다는 생각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집값을 꺼낼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달라붙었죠.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을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달라고 그럼 2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3만 원이 어느새 2만 원으로 바뀌어 있었죠.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던지라 2만 원이라도 벌자는 생각에 같이 가주기로 하였습니다. 가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 하나하나 보면서 물어보았죠. 그땐 어찌나 짜증나던지 스벌. 그렇게 계속 걸어가던 중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곳으로 안 가고 딴 길로 빠졌죠. 그때부터 이상하단 걸 느꼈습니다. 친구 한 명이 할머니에게 붙들려 있는 동안 뒤에서 다른 친구와 속삭였죠. 뭔가 이상하다고 도망칠까? 이렇게요. 하지만 아직까진 사람들도 좀 있고 거리도 밝았기 때문에 의심만은 가득 담은 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어느 골목 쪽을 가리켰죠. 새까만 골목길은 인적 하나 없었습니다. 그 중앙엔 새빨간 우체통 하나만 보였죠. 검은색 도화지에 빨간 점을 찍어 놓은 것처럼요. 그리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우체통만 넘어가면 버스 정류장이야. 개뻥치네. 마귀할멈. 난 곧바로 붙들려 있던 친구에게로 달려가 뿌리치고 도망가자고 했죠. 친구 녀석이 힘껏 할머니를 뿌리치고 우리 셋은 죽어라 달렸습니다. 뒤를 바라보니 쫓아오는 할머니가 보였죠. 그런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젠 안 그럴게. 돌아와 안 그럴 테니. 시발, 뭘 안 그런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인신매매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예 인신매매라는 개념이 없었었죠. 그렇게 달리다가 한 승용차 뒤로 숨었습니다. 아니 숨기보단 승용차 뒤로 가서 할머니를 바라봤죠. 어린 나이에
그 할머니를 놀리고 싶단 생각에 승용차 한 대를 맞대고 우리와 할머니가 섰습니다. 안 그럴게 진짜 안 그럴게. 먹잇감을 놓쳤다는 아쉬움이 한가득 할머니 눈에 묻어났죠. 두 번째 이야기. 수많은 습관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도심 한복판. 이미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비가 오르는 듯 하늘은 온통 물기를 가득 담은 검은 구름이 점점 자신의 영역을 키워가고 있었다. 이제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은 철저한 무관심으로 자신들만의 영역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무엇인가에 급하게 쫓기듯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남자가 있다. 더운 날씨 탓인지 와이셔츠는 땀에 흠뻑 젖어 살색을 비추고 있었다. 계속 계단을 붙잡고 올라가다 지쳤는지 이내 숨을 고르고는 자신을 쫓아오는 무서운 무엇인가가 어디쯤 왔는지 확인하고는 이내 한숨을 쉬었다. 사실 자신을 쫓아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에 미친 듯이 계단을 오르는 것뿐이다. 더는 안 쫓아오려나 도대체 저게 뭐지? 남자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무언가 단단한 것끼리 부딪히는 소리를 들은 지금 방금 전까지 자신이 했던 행동을 다시 반복하고 있었다. 잠깐 숨을 고른 것이 무색하게 정말 미칠 것 같이 목이 타고 다리는 욱신거린다. 더 이상은 무리인 것일까? 귀신이든 사람이든 일단 정체라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난간을 붙들고 아래층을 내려다본 순간 아비규환 수많은 사람들 아니 시체들이 뒤엉켜 손을 내뻗으며 그를 잡으려 서로를 바닥 삼아 기어오르고 있었다. 개 중에는 팔다리가 짓눌려 부러지는 모습이다. 이미 썩을 대로 썩어 떨어져 나가는 몸뚱이를 버티지 못하고 뭉개지는 것들도 있었다. 그것들은 서로의 아니 자신들의 몸뚱이야 어찌되었건 남자 자신을 잡으려고 다가오는 존재였다. 남자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미친 듯이 계단을 다시 오른다. 이미 육체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다리는 애타는 마음을 몰라주고 계단턱에 걸렸고 심장은 터질 것 같았지만 저 위에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구를 본 순간 마지막 희망이 생겼다. 비상구의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수많은 존재 중에 하나가 썩어 문드러진 손으로 남자의 발목을 잡았다. 소스라치게 놀란 그는 발길질로 떼어보려 하지만 한 번 붙들린 다리는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몇 번의 발길질 끝에 망할 녀석의 손목을 떼어내는데 성공한 그는 옥상 문을 열어젖히고 한쪽 구석으로 숨어보지만 미처 잠그지 못한 문으로 그것들은 꾸역꾸역 기어 나오기 시작한다. 석양빛에 물든 그것들의 모습은 지옥이 따로 없다고 할 정도로 끔찍했다.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러한 순간에도 비정상적으로 현실적인 감각은 그의 정신을 온전히 붙들고 있었다. 이미 도망칠 곳도 없다. 저것들에게 잡히느니 차라리 뛰어내리겠다. 옥상 난간에 서서 잠깐 망설이는 동안 지난 기억이 지나간다. 부모 없이 자라 멸시받던 어린 시절. 잘 먹지 못해 남들보다 왜소한 체격이라 친구들에게 항상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했던 지옥 같은 학창 시절. 그래도 공부는 곧 잘해서 장학생으로 K대를 들어갔고 그곳에서 만난 정말 아름다웠던 그녀. 하지만 고아라는 사실 때문에 가난한 삶이라는 이유 때문에 떠나보내야 했던 아픈 시절. 겨우 마음을 잡고 대기업 입사시험에 당당히 합격하고 마음씨 좋은 아내를 얻어 자신을 쏙 닮은 아이를 낳았지만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 두 돌을 넘기지 못하고 떠내보내야 했던 아픈 기억과 아이를 보낸 후 아픔이 점점 무뎌져 갈 때쯤 취미활동을 갖고 싶다며 자신을 졸라 등록한 수영교실에서 강사와 아내는 눈이 맞았다. 그것도 모자라 오히려 자신을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이혼 소송을 내고 직장과 돈, 집 모두를 앗아간 아내라는 이름의 악마. 이미 시체 덩어리는 남자의 발밑까지 다가와 있었다. 남자는 미련 없이 30층의 높이에서 뛰었다. 두렵지만 시원하게 느껴지는 바람. 점점 땅이 다가오면서 드는 생각은 오히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 그가 삭막한 저녁 무렵에 차디찬 아스팔트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은 산산조각이 났다. 남자의 머리가 깨져 뇌가 터지고 온몸이 살덩이가 사방의 벽으로 부러졌음에도 그의 몸이 다시 10m 높이로 튕겨 올랐을 때에도 그의 의식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온몸의 뼈가 부러진 듯 삐걱 소리를 냈다. 요란한 알람 소리와 함께 아침을 맞은 나는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에 침대에서 한 번 더 몸서리쳤다.
어제 봉수 놓은 거 얼마나 마셨던 걸까?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포장마차에 쌓인 10병도 넘는 소주병과 봉수놈의 침울한 표정이었다. 이내 침대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걸어가 생수를 한 병 꺼내 마셨다. 머리가 아픈 건 여전하지만 거북한 속은 조금이나마 진정이 되는 듯했다. 아침을 계란, 프라이로 때우고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맬 때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노트북을 챙기고 집 문을 닫는 순간 문득 3일 전에고 통보를 받은 생각이 났다. 지난 10년간 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출근 준비를 해버린 것이다. 한심한 놈. 그래도 이미 밖으로 나왔기에 아파트 문을 마저 잠그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띵. 7층입니다. 차분한 음성과 함께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휠체어를 탄 할머니와 그의 보호자인 듯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좋아 보이는 모습에 내 처지를 생각할 겨를 없이 입가에 미소가 걸린다. 전형적인 한국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는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습관처럼 닫힌 버튼을 누른다. 잠깐만요. 다급한 목소리로 닫히는 문에 가방을 구겨 넣는 사람은 긴 생머리와 쭉 뻗은 각선미가 인상적인 아가씨였다. 아침부터 이런 행제라니. 재빠르게 닫히려는 문을 열어주고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는 그녀에게 살짝 목례를 하고 윙크를 해주었다. 아마도 내가 윙크한 사실을 모를 테지만 아무렴 어떤가. 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1층까지 내려오는 동안 엘리베이터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채워졌다. 가장 먼저 긴 생머리의 아가씨가 내렸고 그 다음으로 내가 내렸다.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밀기가 약간 힘겨워 보였으나 내가 밖에서 열린 버튼을 눌러주고 있어 천천히라도 내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나는 어디로 향할까 하다가 문득 긴 생머리의 아가씨가 떠올랐다. 어찌 보면 스토커나 변태 같은 행동이지만 지금 내가 어디론가 향해야 한다는 행위에 목적을 부여해주는 것은 긴 생머리의 아가씨밖엔 없었다. 저 멀리 뛰어가는 아가씨를 보고 조금은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평소 같으면 수많은 인파들이 몰릴 시간이지만 조금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난 적당히 아가씨에게 떨어져 서서 그녀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했다. 다소곳한 걸음걸이와 예쁜 얼굴은 나를 흡족하게 했고 어떤 역이 지나가는지 관심도 없이 나는 그 아가씨만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가 지났을까 그 아가씨가 문 앞에 서서 내릴 차비를 하고 있었다. 나 역시도 옆칸의 문에 서서 그녀가 내리기만을 기다렸다. 그녀는 이내 발을 떼어 지하철에서 내렸으나 문이 닫히고 지하철이 출발할 때까지 내린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순간 내가 들켰으리라는 생각에 가슴이 뜨끔했지만 조용히 땅바닥만 바라보는 것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5분 정도 지나자 다음 열차가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들린다. 그런데도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벤치 한 구석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그녀를 바라본다. 열차가 브레이크를 잡는 소리가 멀리서 들린다.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 몰랐던 그녀의 고개가 들린다. 나는 그녀의 예쁜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그녀에게 다시 눈길을 준다. 순간 그녀가 고개를 휙 돌려 나를 바라본다. 그녀는 나에게 손가락을 향한 채 웃고 있었다. 하지만 아침에 보았던 그 생글생글한 예쁜 눈웃음은 결단코 아니다. 섬뜩하리 많지 벌어진 양입술과 반달 모양으로 째진 눈으로 섬뜩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원망스럽게도 나의 시선과 발은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다리가 덜덜 떨리고 몸은 마비가 된 듯 찌릿찌릿하다. 마침내 열차가 역에 도달하는 순간 나는 에스컬레이터로, 그녀는 열차로 몸을 날렸다. 마치 매우 큰 떡이 땅바닥에 철퍼덕 뭉개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사라졌다. 왜? 나는 무책임하게도 그 길로 주랭랑을 쳐버렸다. 사람이 많은 인파 속에서 나를 감춰 안정감을 느끼고 싶었다. CCTV의 내 모습이 찍혀 나중에라도 경찰서에 가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몸을 날리기 전 나에게 지어준 그 섬뜩한 미소는 아무리 사람이 우글거리는 곳에 가도 조금도 흐릿해지지 않는다. 순간 참아왔던 무언가 목을 타고 넘어온다. 길거리에 한바탕 소란을 피워놓고 지금 내가 제정신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어젯밤 꿈이 떠올랐다. 그 꿈에 비하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현실 감각은 꿈이라 해도 좋을 만큼 몽환적이었다. 그녀의 웃음이 다시 떠오른다. 나를 향한 그 손가락질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 내 몰골이 우스웠던가? 하긴 지금 이런 모습은 내가 생각해도 참 안쓰럽다.
나는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해요. 근처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담배를 한 대 꺼내 문다. 공중으로 뿌려지는 연기를 바라보며 멍하니 지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모두들 나를 무시하며 지나쳐간다. 누구도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누구라도 대놓고 손가락질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해는 이미 중천을 지나 따가운 땡볕을 내리쬐고 있었다. 나는 담배를 몇 개 비더 피우고서야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다. 집으로 가자.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가만 아까 저기에서 그 여자가 죽지 않았었나. 모두들 아무렇지도 않게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모습에 괴리감을 느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조심스레 승강장으로 내려갔으나 사고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도른 건가?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차라리 택시를 타기로 했다. 계단을 오르는 도중에 돈 바구니를 앞에 놓고 구걸을 하는 거린을 보았다. 마치 몇 년 후에 내 모습이 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넣어줬으나 이 거린은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하지 않고 고개를 파묻고 있었다. 이런 놈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까운 10,000원을 다시 가져가려 했으나 거린은 손을 뻗어 내 행동을 제지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모습은 아침에 보았던 그녀의 얼굴 그대로였다. 귀에 닿을 듯 쫙 벌어진 입과 반달 모양으로 웃는 모양을 한 눈. 그리고 내 손을 잡은 그 손은 어느새 나를 가리켜 손가락질했다. 해 다시. 사람 살려. 그녀는 나에게 무어라 속삭였지만 이미 제정신이 아닌데 전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무엇인가. 나는 꽉 잡은 그 손을 뿌리치고 이내 밖으로 달리며 소리쳤다. 어느새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삭막한 아스팔트 위엔 나의 외침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철저한 무관심으로 자신들만의 영역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무엇인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고 나는 숨을 곳이 필요했다. 한참을 뛰던 나는 이내 수리 중인 가까운 빌딩을 발견했다. 그리고 두 번 생각할 겨를 없이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쳐다보았으나 공사 중인 건물인지 엘리베이터는 운행을 하고 있지 않았다. 이런 미친. 하필이면 뛰어도 이런 건물이라니. 그것의 존재감은 이미 내 뒤에서 느껴졌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계단 입구를 발견하고는 무조건 위로 뛰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뛰어야 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계단을 오르고 또 올랐다. 19층. 평소 운동을 잘하지 않는 나의 몸으로는 한계인 듯했다. 점심때보다 정신이 더 몽롱해진다. 지금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생각할 정신이 없다.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미친 듯한 불안감에서 도망가기 위해 계단을 뛰고 또 뛰는 일밖엔. 저 밑에는 나를 이토록 공지로 몰아넣은 존재가 다가오고 있다. 나는 여기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떨리는 다리를 달래고 이를 악문 채로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른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습관처럼. 세 번째 이야기, 고목나무. 목공일을 하고 있는 저와 저희 아버지는 그늘도 어김없이 현장에 나가 커다란 나무를 장목하고 있는데 어렴풋이 검은색 무형체가 보였습니다. 그 무형체는 그 나무 위에서 가만히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전 그냥 공사장에서 새어나오는 연기인가 보다 하고 계속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었습니다. 제가 나무를 베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빵하고 음료수 사온다고 편의점에 가시는 바람에 저 혼자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전 열심히 나무를 베었습니다. 나무를 베는데 갑자기 그 무형체가 사라졌습니다. 전 그냥 무시하고 목공일을 계속했죠. 하지만 그 일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지 제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저녁 7시에 막노동을 끝내고 일당 90,000원씩 받고 아버지와 저는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새벽 1시쯤에 집을 향했습니다. 집을 가고 있는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느낌뿐만 아니라 막 급하게 뛰어오는 듯한 발소리가 터벅터벅 들리더니 제가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전 평소에 겁이 없는 터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아버지와 함께 집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어깨가 결리다며 집에 가자마자 스팀 타올로 어깨를 마사지하시려고 하는 순간 아버지 어깨에 어느 순간 손바닥 자국 같은 거 생겨 있더라고요. 분명 오늘 아침 아니 일 끝나기 전후까진 없었습니다. 흰색 나시면 티를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잘합니다. 그 손바닥 자국은 유난히 작고 그 형태가 뚜렷습니다. 저와 저희 아버지는 무시하고
목욕을 한 후 잠에 들었는데 그때 제 머리맡에서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길래 올려다보니 위에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일그러진 피투성이 얼굴이 저와 저희 아버지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전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인기척도 안 하고 곤히 잠만 주무셨습니다. 전 그 형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건 귀신. 그 귀신이 갑자기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다시 되돌려놔. 다시 하더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죽을 때 보는 광경. 이건 제 중학교 때 실화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오래된 기와집에서 살았었습니다. 큰 기와집의 여러 가구가 각각 방에 살았는데 화장실도 구식이고 시멘트 마당을 제외한 다른 땅은 전부 밭이고 완전 시골 동네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중학교 들어오고 나서 그 동네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고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갔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사를 갔는데 그 동네에서 별로 안 떨어진 주택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건물 반쯤만 허물고 밭은 다 파헤치고 나무는 다 뽑고 했는데 회사가 망했는지 몇 달간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도 다 빠지고 장비도 다 철수시키고 다른 건물은 다 형태를 못 알아볼 만큼 부서졌는데 제가 옛날에 살던 집은 거의 그대로더라고요. 문짝만 떨어지고 창문 깨지고 했지 거의 그대로더라고요. 새로 이사온 집에서 마당 밖으로 좀만 나가면 그 옛날 집이 보였습니다. 밤에 심부름 가거나 학원에서 늦게 집에 올 때마다 그 집을 보게 되는데 으스스하더라고요. 학원차 모시는 아저씨도 으스스하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일요일에 친구랑 같이 집에서 놀았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만 몇 시간 하다 보니 머리가 아파서 밖에서 놀자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때 축구공도 없고 자전거나 야구 배트 같은 것도 없어서 그냥 밖에 좀 돌아다니자고 했습니다. 그때가 3시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친구가 그 옛날 집에서 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물론 위험하다고 했죠. 사실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근데 친구가 고집을 부리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가서 놀았죠. 좀 둘러보니까 버리고 간 자전거도 있고 바람 빠진 축구공도 있고 또 화장실 뒤편 창고에는 다른 버리고 간 물건이 수두룩 하더라고요. 한 5시까지 놀다가 친구가 지루했는지 좀 스릴 있는 걸 하려고 했었나 봅니다. 옛날에 살던 그 기와집 지붕 위로 올라가려고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기와집 지붕은 경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발 디딜 곳도 별로 없습니다. 뒷마당에 보일러실을 따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기어 올라가서 지붕 위로 올라가더군요. 그리고 지붕 위를 기는데 정말 아슬아슬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떨어졌습니다. 지붕에서 바로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다친 거죠. 손이랑 발이 거의 경련 수준으로 떨리더라고요. 저는 충격이 엄청나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죽은 것도 아니고 눈동자로는 계속 뭔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몇 초 후에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전 집에서 쉬고 있는 아빠를 불러서 친구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엄마는 친구 부모님께 연락하더군요. 그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 지난 일요일에 친구한테 갔습니다. 친구가 사고가 났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이 혼미하고 눈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를 때 저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 뒤로 그 옛날 집이 꼭 집이 사람이 사는 집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떨어진 문짝 뒤로 사람이 보이고 그때가 좀 어두웠는데 시간에 안 맞게 화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제 주위에도 사람들이 돌아다녔고 그 사고 난 친구를 향해 몇 명이 다가오고 또 그 사람들 움직임이 꼭 그 집 마당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친구가 장난치는 건 줄 알았습니다. 5번째 이야기. 천사. 만나는 모든 일을 구제한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이곳에 요즘 사람답지 않게 드물게도 아주 착한 이가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항상 헌신하길 바라며 그것에 보답을 받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는 어떤 의미로는 악행에 대한 것에도 잘 안다고 생각될 만큼 타인을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그 자신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 또한 위해주고 싶다. 그렇지만 뱃속 창자에 있는 것을 모두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조금 주워 담는다 하더라도 결코 메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긍정을 표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돕거나 내어놓는다. 적당히 말하자면 등쳐먹기 쉬운 사람의 일종인데 그건 아닐지도 모른다.
왜냐면 처음부터 자신이 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그것에 순응하는 것이니까. 그러니 이미 알고 당하는 것에는 방도가 없다.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등쳐먹어지는 존재가 여기에 있으니 그걸 등쳐먹는 사람으로서는 거짓을 행할 필요도 없으니 사람을 속이지도 않는다. 그것만이라면 조카리. 그 소중한 것을 내놓으면 자신에게 어떤 슬픔이 오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끝내 놓아버린다. 모든 것을 타인에게 양도하며 자신은 허무함을 떠맡는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구제. 악의로부터 구원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정화한다. 보통 사람은 이러한 선의를 입으면 충격을 받게 된다. 그것은 알기 때문이다. 그만한 선의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그것을 그 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주었으며 그 대가로서 자신을 간섭하는 일도 없다. 후의 일에 대해 행복을 빌어주는 일도 없고 그것의 보답을 바라지도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행동에 이내 자신의 욕심이 하잘것없다고 느끼게 된다. 저 자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서도 저렇듯 평온한 것인데 이것 또한 일종의 욕심이겠다만 그 자를 본 순간 한 가지 행복한 점을 느꼈을 것이다. 물론 그건 자기가 주는 입장이 아니라 받는 입장이어서 그럴지도 모르나 자신이 천사가 된다는 것은 저토록 아름다운 일인 것이다. 천사라고 해서 항상 행복할 수는 없다. 그저 불만족에 찌들어 삶의 전체를 고통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힘껏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항상. 그리고 그것이 천사라고 하는 자의 숙명이며 벗어날 수 없는 균형의 굴레. 자신의 행위로부터 구원이 오는 줄도 모른 채 항상 모든 일에 있어 자신을 배제한다. 그것은 악이다. 끝내는 타인의 악의까지 뒤집어 쓴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에 순응하며 버티기를 원하며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에 자신에게로 찔려 들어오는 기다란 창 하나가 몸을 관통하는 순간에도 무엇 하나 바람을 표현하지 않았다. 자신의 죽음으로써 그 다른 이들이 행복을 얻는다면 그것으로 자신은 죽어도 존노라고 끝내 자신의 몸에 죄를 따안고 죽어버린다. 악마는 인간을 변화시키며 천사는 악마를 변화시켜 인간은 천사의 날아오르는 날개를 꺾는다. 인간은 악마. 둘은 같다. 그저 속성이 달라져 이념이 틀릴 뿐 근본은 같은 것이다. 그렇기에 천사가 악마의 구제를 멈추는 일이 계속되는 한은 천사는 자유로울 수 없다. 비록 부자유할지라도 언제까지나 타인을 위해 희생의 삶을 걷게 된다. 그것이 어떠할 만큼 슬픈 일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며 그저 혼자서 모든 상처를 끌어모아 입고서 끝내는 자기 멋대로 죽어버리고 만다. 슬프다. 그것이 너무 슬퍼서. 그렇기에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주셨다. 그 누구나가 생애의 아픔을 잊고서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순응했던 값은 자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낙원의 문은 열린 것이다. 고요히 잠든 저에게 입맞춤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알 수 있답니다. 이미 죽고 의식이 없을 터인 그의 입술에 누군가가 입을 맞춘다.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노라고. 마지막까지도 천사였던 자가 말해주었다.